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고양이들이 발견됐습니다. 다른 나라의 검사 결과를 보면 포유류에도 전파가 쉽도록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긴 게 확인됐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나운성 전남대 수의과대학 바이러스학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동물보호소에 있던 고양이 2마리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근데 한 공간에서 지내던 38마리는 폐사했다고 하고요. 예. 요거 집단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고양이에서 고병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한 거는 이제 7년 만입니다. 7년 전 포천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이번에 서울 시내 한 동물보호소에서 이제 고양이 2마리가 고병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이제 확진이 됐고요. 이후에 38마리가 모두 이제 폐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고양이에서 이제 고열, 식욕 부진 이런 것들 임상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고양이들이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에 보고가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0km 이내 동물 사육 시설에 대해서 질병 진단과 예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마리만 일단 확진이 된 걸로 확인된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집단 감염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집단 감염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병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7년 전에 발생했던 지역은 네. 포천입니다. 네. 이 지역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는 철새 도래지 근처이기도 하고 주변에 가금 농가들이 많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고병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 시내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역학적 고리를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이미 들어온 이제 고양이가 이제 감염된 고양이가 그 개체 공고 사육 공간에서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 집단 감염으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상황을 파악 중에 아직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히 모르는 거죠. 예.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면 이제 조류가 걸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양이들이 걸렸다고 하니까 혹시 뭐 동물 보호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지 좀 짐작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래 포유류에서 고병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되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서 이미 다른 공간에서 고양이가 감염된 이후에 이 보호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보호소 안에서 확산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 분변을 접촉한다거나 아니면 네네. 뭐 밖에서 새를 잡아먹었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원래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류에서 이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이 내장 소화기 기관에서 바이러스가 증식됩니다. 그 말은 이제 증식된 바이러스가 분변으로 나오거나 혹은 새를 잡아먹어서 이 내장 기관을 섭식했을 때 예. 가능하겠죠. 예. 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일찍 폴란드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포유류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감염 규모가 꽤 컸더라고요. 예, 그 6월 초에 그 수의학 포럼에서 첫 보고를 하였고요. 그때 당시 고양이에서 발견됐던 증상, 호흡기 증상 그리고 신경 증상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폴란드 수의청에서 11개 샘플에서 검사 이후에 9건에서 확진을 했고요. 이후 WHO도 같이 합동 조사를 해서 전체 49개 샘플 중에 27개에서 H5N1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예. WHO에서는 그러면 이 상황과 관련해서 특별히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까? 예, WHO가 이번 사안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이 당시 지금 H5N1 분리된 이 바이러스는 2022년도에 전 세계 한 67개국에서 발생됐던 아주 흔한 H5N형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고양이에서 발견된 게 왜 주목받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 중에 PB2 단백질에서 변이된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이 변이 627번에서 변이된 이 단백질이 포유류에서 더 증식이 잘 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폴란드 지역에서는 이제 한 공간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전역에 걸쳐서 발생했고
게다가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에서도 발견됐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류 독감이 일단 조류에서만 걸리는 게 아니라 종을 넘어설 수도 있고 또 네. 지역도 지금 폴란드 전 지역에서 발생한 거면 이게 앞으로 다른 포유류로 또 변이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변이가 계속 유지가 되고 더 많은 변이가 일어난다면 그만큼 포유류한테 더 쉽게 감염이 되고요. WHO가 더 주목하는 이유는 이 포유류에게 계속 감염이 지속하다 보면 그 중에 이제 포유류 숙주 중에는 혼합통이라는 숙주가 존재하게 됩니다. 혼합통이 뭡니까? 혼합통이 이제 예를 들면 2009년에 팬데믹 신종플루가 일어났던 이유가 돼지라는 숙주라는 혼합통이 조류 인플루엔자, 사람 인플루엔자, 돼지 인플루엔자 이 세 개의 인플루엔자를 동시 감염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새로운 인플루엔자를 내놨거든요. 그게 바로 신종플루고 여태까지 계속 매년 저희가 독감 백신을 맞는 이유도 그 신종플루 때문에 맞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유류에게 많은 감염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 혼합통에게 그 바이러스 H5형이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재조합이 일어나고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도 포유류니까 이거 사람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거기서 변이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거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요.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자, 이 부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드물지만 인체 감염도 가능합니다. 이 H5N1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1997년에 처음 보고가 시작이 됐고요. 예. 이제 WHO에서 집계하고 있었던 것은 2003년부터인데요. 2003년부터 집계되어 있는 사례만 하더라도 한 878건 정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또 2021년 이후에는 지금 10건 이상의 환자 발생이 보고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올해 2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발생했던 사례였고, 이제 11세 여아가 사망했었고, 또 아버지도 감염이 됐었던 이런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도 드물지만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가요. 이제 캄보디아의 소녀가 먼저 걸려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도 양성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녀에서 아버지로 전파가 된 건지, 아니면 아버지도 똑같이 이제 조류에서 전파가 된 건지 이거는 파악이 됐습니까? 사실 이걸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죠.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이전에도 생각은 해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굉장히 제한된 범위, 가족처럼 장기간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에 사람 간의 전파가 있었던 사례가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던 적이 이전에도 있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아버지나 또 이 사망했었던 여아의 경우에 같은 환경에서 계속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같은 조류 또는 오염된 환경에 직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접촉자 중에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를 사람 간의 전파 사례로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람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아직 사람 대 사람 간의 이 AI 전파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사람이 감염됐던 경우는 대부분 감염이 되었던 동물, 특히 조류이겠죠. 조류하고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이 조류로부터 나왔던 분비물 또는 사체에게 오염되었던 환경에 직접 노출되었던 사람에서 감염이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이긴 합니다. 아직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전파가 쉽게 일어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이러스라는 건 그냥 스스로 증식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 내에 들어가서 증식을 해야 되고 사람의 세포 내로 침입을 해야 될 텐데요. 사람 간의 전파가 쉽게 되려면 사람의 위쪽 기도, 호흡기에 있는 세포에
이 바이러스가 잘 부착을 해서 들어가서 증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기도에 있는 세포에 이 바이러스가 붙을 수 있는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하부 기도로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이 부착을 하고 증식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전파가 이루어지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지금까지 발견되고 있는 H5N1 바이러스에서도 그런 유전학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험실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획득하면 이 사람의 상기도 세포의 수용체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획득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실험실적으로 증명되었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걸로는 사람 간 전파도 가능은 하지만 뭐 쉽지 않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랑 접촉이 많은 동물들 있잖아요. 개, 고양이, 돼지 이런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숙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뭐 이미 여러 동물에서의 발생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 흔히 기르는 가축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기보다는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믹싱 베슬이라고 부르는 특히 돼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조류 인플루엔자, 동물의 인플루엔자,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수용체를 모두 갖고 있어서 이 바이러스들이 모두 감염이 될 수 있고 그 자체로는 독성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여러 바이러스가 섞여서 유전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를 등장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동물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외부 환경을 보면 지금 사람도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요.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치명률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이전보다 위험도가 좀 높고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사람들께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이걸 증상으로 이것이 조류 인플루엔자인지 감별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병이 나타나게 된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열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하부 기도로 들어가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호흡곤란, 흉통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로는 누적된 치명률이 한 53%, 그러니까 이제 50%를 넘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바이러스들 중에서도 사람에서 이 치명률은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치명률, 치사율이 53% 정도면 우리 일반적으로 앓는 감기와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로 높은 겁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기하고 비교하기 어렵죠. 저희가 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의 치명률이 지금 뭐 1%, 0.1%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비교한다면 굉장히 높은 치명률인 것이 맞죠. 예, 그렇군요.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있었잖아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도 무증상 감염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뭐 아주 경하거나 무증상인 것부터 중증인 사례까지 여러 형태로 감염의 발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이전부터 알려져 있고요. 또 2022년 이후에 발생했었던 사례들의 보고를 쭉 보면 한 5건 정도는 무증상, 그러니까 접촉자에서 조사를 하면서 발견이 되었었던 사례들의 보고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더라도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교수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혹시 이러다가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된 경우에 치료제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있죠. 사실 대유행이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올지
정확하게 예측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호흡기로 전파가 될 수 있고 RNA 바이러스여서 변이가 쉽고 또 인수공통 감염병이어서 동물로부터 새로운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넘어오기 좋은 환경,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병원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 조건에 잘 부합하죠. 그리고 실제로 10년에서 40년 정도의 간격으로 대유행을 발생시켜온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잘 봐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동물에서 감염을 일으킨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그 형태 그대로 대유행을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에서 쉽게 전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떤 변이를 거치면서 특히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또 다른 동물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섞여서 우리가 유전자 대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큰 변이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람 간에 쉽게 전파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이것이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치료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가 대부분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장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에 이런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유전적 특성이 있는가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특성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동물에서 크게 유행했을 때는 일부 그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치료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쓸 수 있을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나타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백신의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하게 될 바이러스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H5N1이 대유행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는 아주 이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원체에 대한 백신 개발은 그 전부터 국내에서 이미 진행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유행으로 이어질 때 이게 그대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새롭게 등장하게 될 그 바이러스의 특성에 맞추어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연구를 완료하거나 생산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연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나운석 교수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 전파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데 변이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이거 사람끼리 전파되는 것도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실제 이번 고양이에서 나온 이 2344 이 클레이드는 지금 최근 2년 동안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이런 각각의 나라에서 총 WHO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는 12명의 환자가 발생했었고요. 그중 4명이 중증이었고 나머지 8명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이제 회복이 되셨고요. 단지 이제 캄보디아 거는 다른 계통수의 H5N1입니다. 우세종이 아니고 많이 확산되지 않은 아주 마이너한 종인데요. 그때는 이제 50% 치사율이 나타나서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셨지만 지금 CDC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지금 공중보건상으로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은 2344 클레이드입니다. 이거는 크게 아까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병원성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12명의 감염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변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확산이 된다면 사람한테 넘어오는 기회는 점점 많아질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이런 우려가 이제 드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포유류 그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고양이도 감염이 됐다 이러니까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 키우고 계시는 이제 반려동물에서 숨이 가쁘고 호흡이 곤란하거나 신경 증상, 그다음에 활동력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이러시면 일단 마스크나 장갑을 착용하시고 위생적으로 동물을 다루신 다음에 관계기관에 보고한다거나 1339에 본인이 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호자께서 증상이 나타날 때는 1339로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예방 위해서요. 그 반려동물들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포유류 쪽으로 바이러스가 넘어오는 어떤 단계에 왔기 때문에 외부에 산책한다거나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야외 활동 이후에 신발에 묻어 있는 분변이나 오염된 것들을 잘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반려동물들은 그쪽에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예. 그런 접촉할 수 있는 오염 부위를 반드시 좀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집 밖에서 신었던 신발에 예. 오염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예, 개나 예. 고양이가 닿지 않도록 한다거나 이런 거 신경 이전에는 써야겠네요. 그렇게 철새 도래지 근처나 가금 사육 농장 근처에서 저희가 감시 역학을 꾸준히 해왔지만 이제는 시내 한복판에서도 이런 감시 역학이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중요한 게 사람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철새 박음류가 축산 환경이나 그다음에 철새 도래지 근처에서의 활동을 하다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나 그리고 오염이 가능한 지역을 많이 다니시게 된다면 반드시 뭐 마스크나 장갑,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손을 잘 씻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는 손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정전기적으로 손에 많이 묻어 있고요. 예. 이 손을 통해서 구강점막이나 호기 점막에 바이러스가 닿는다면 쉽게 감염이 되니까 손 씻기를 반드시 꼭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아주 간단히요. 방역 당국에 좀 제언하실 게 있을까요? 방역 당국에서 현재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뭐 WHO도 그렇고 국내 방역 당국도 그렇고 2009년 신종플루 발생 이후에 꾸준히 연구를 많이 해왔고 감시 역학을 진행 중입니다. 그 GISRS라는 WHO가 작동 중인 그 감시 역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국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세계 보건기구, 동물복지기구, 그다음에 식량기구 모든 이제 기구들이 참여해서 바이러스를 탐색하고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도 연구하고 계시고, 게다가 현재 H5가 더 확산이 된다면 팬데믹을 대비해서 현재 H5 백신을 이미 백신 후보주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효능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팬데믹 상황이 일어났을 때 WHO에서 이 H5 백신을 각국에 이제 권고하고 바이러스를 분양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에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운성 전남대 수의과대학 바이러스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